뿅 어서오세요. 어느 날 거위가 하편 시작할게요. 새벽 1시가 가까워졌다. 주문은 없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아내와 나는 TV와 샐러드를 앞에 두고 입맛만 다시는 거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여보, 아내를 불렀다. 소주 한 병만 깔까? 아내가 눈썹을 들어 올렸다. 운전은 걸어가면 되지, 연애할 때처럼. 내가 대답했다. 아내가 뭐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콧바람을 내는 모습이 화가 난 듯도 했고 웃는 듯 보이기도 했다. 조금만 마시자. 소주를 꺼내 뚜껑을 땄다. 기어이 까는구나. 아내의 입에서 작고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니, 술 때문이 아니라 황급히 말했다. 같이 얘기한 지도 오래됐잖아. 오늘 몇 마리 팔았는데? 그녀의 눈이 날카로웠다. 배달만 5건 했잖아. 홀도 몇 팀 받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매출이 적은 게 내 탓도 아닌데 왜 그녀가 따져먹고 내가 주눅이 드는지 억울했다. 아내가 숨을 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모든 감정을 억누르겠다는 듯 눈을 깔고 얼굴을 돌렸다. 아내를 따라 일어났는데 테이블이 흔들리더니 소주가 넘어졌다. 곧바로 잡아들었지만 테이블에 소주를 좀 흘렸다. 아내가 날 돌아봤다. 그래서 어쩌자고 죽상으로 앉아있을까? 목소리가 커졌다. 기분 좀 풀자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화낼 상황이야? 아내가 소리쳤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문제는 가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었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엔 그랬다.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기껏해야 손님들이 남긴 술 모아서 마시는 거밖에 더해? 말 조심해. 아내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 표정에도 아랑곳 없이 말을 이어나가던 아내가 내 옆으로 무언가를 곁눈질했다. 왼쪽 테이블에서 무엇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리자 닭다리가 머리를 쳐들고 무엇인가를 삼키고 있었다. 뭐야? 급히 주변을 살폈다. 얘 뭐 먹어? 소주 뚜껑은 테이블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저거 마신 것 같은데? 아내가 테이블에 흘린 소주를 가리켰다. 닭다리가 테이블에서 떨어져 나와 비틀거렸다. 날개를 조금 들어올리고 옆으로 걷는 모습이 춤이라도 추는 듯 보였다. 닭다리는 한 바퀴를 그렇게 돌다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계속 몸을 일으키려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러니까 소주를 왜 까서? 아내가 언성을 높였다.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냐? 나도 맞받아쳤다. 크앙! 말을 멈추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목을 늘어뜨린 닭다리가 엉덩이를 실룩이며 울었다. 크앙!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꿈틀거렸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만해. 아내가 키득거렸다. 진짜 사람 같잖아. 아내를 따라 웃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카운터 아래에 있는 손수건과 종이 조각이 떠올랐다. 분명히 봤어요. 와사비의 목소리도 들리는 듯 했다. 닭다리는 추수감사절을 무사히 넘겼다. 아내가 조리 방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위구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닭다리에게 그날그날 홀손님이 남긴 치킨과 튀겨놓고 남은 치킨을 주었다. 닭다리는 먹는 양이 늘면서 닥치는 대로 먹었고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쪘다. 군의 금지령은 2주 뒤에 해제되었다. 같은 증상을 보이는 병사가 더 나타나지 않았고 원인균을 지닌 거위를 부대 근처에서 잡았기 때문이었다. 군은 문제의 질병에 전염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내와 나는 급하게 홀 알바생을 구했다. 토요일이 되자 오픈 시간부터 배달 주문이 줄을 이었고 홀도 반이 찼다. 부대로 배달을 갔다 와 가게에서 새로운 치킨을 싣고 다시 부대로 향했다.
가게에 들를 때마다 손님 수를 헤아렸다. 대부분 반 이상이 차 있었고 7테이블이 모두 찼을 때도 많았다. 오토바이를 타며 하루 매출을 계산했다. 계산대로라면 하루 매출로 한 주 매출을 메울 수 있었다. 문제가 생긴 건 배달이 조금 뜸해진 4시 이후였다. 종일 주방에 있던 아내는 기름 냄새를 내보내기 위해 점심 이후로는 뒷문을 열어두었지만 홀이 워낙 붐비고 어수선해 주차장의 소리는 잘 듣지 못했다. 한 번 앉지도 못할 정도로 바빴던 날이었다. 아내는 반죽을 만들고 닭을 튀기고 부족한 소스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 차례 배달을 끝내고 가게에 도착한 나는 헬멧을 벗기 무섭게 1번 테이블에 물통을 가져다 주었다. 홀은 외출을 나와 복귀를 앞둔 군인들로 가득했다. 7테이블의 서빙과 주문 전화를 도맡은 아르바이트생이 당장이라도 울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자꾸만 새소리가 나요. 아르바이트생이 말했다. 그의 말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았다. 오리소리요. 닭소린가? 손님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제야 주차장에 있을 닭다리가 생각났다. 주방으로 향했다. 쟤 점심 줬어? 뭐? 아내가 미간을 찌푸린 채 되물었다. 닭다리 뭐 줬어? 아내가 미간을 펴고 눈을 크게 떴다. 뒷문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문을 내다보자 부리를 벌린 채 고개를 숙인 닭다리가 보였다. 닭다리는 내가 다가가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깃털이 달린 짐볼처럼 부푼 몸뚱어리에 허벅지만큼 두꺼워진 머리와 목을 내려다봤다. 목 아래에 깃털이 빠져 살이 드러나 있었다. 붉은 살결이 익히지 않은 닭 같았다. 목줄 가장자리에 부리로 짓누른 자국이 보였다. 줄을 풀었다. 닭다리는 기다렸다는 듯 주방을 지나 홀로 내달렸다. 군인들과 아르바이트생의 비명과 욕설이 들렸다. 홀로 나가자 7번 테이블에 앉아 치킨을 집어드는 닭다리가 보였다. 7번 테이블에 군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군인도 몇 명 보였다. 뭐야 이게? 7번 군인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아르바이트생과 모든 군인이 날 바라봤다. 입이 말랐고 식은땀이 났다. 닭다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발길질하는 신용을 하며 밖으로 몰았다. 닭다리가 몸을 부풀며 내게 맞섰다. 평소보다 몸집이 커 보였고 눈가가 충혈된 듯 빨갰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웬 거위가 들어오네. 큰 소리로 말하며 알바생에게 7번 테이블을 정리하고 치킨을 새로 갖다 주라고 시켰다. 문 밖에 선 닭다리가 이마와 윗부리를 유리문에 대고 가게를 들여다봤다. 주황색 부리에 돋아난 검고 볼록한 반점이 섬뜩했다. 가게 밖으로 나가 닭다리를 잡아들었다. 닭다리가 몸부림치며 발톱으로 손등과 팔을 핥혔다. 점퍼 소매가 찢어졌고 손등에서 난 피가 소매 안쪽으로 흘러내렸다. 닭다리의 무게에 무릎이 절로 구부러졌다. 옆 골목까지 걷다가 모퉁이를 돌아 주차장으로 갔다. 닭다리를 던지듯 내려놓고 목에 줄을 둘렀다. 닭다리가 머리를 들어올릴 때마다 부리가 어깨까지 올라왔다.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주변에 상자를 쌓아 올렸다. 울부짖는 닭다리에게 7번 테이블에서 뺀 치킨을 던져줬다. 그릇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모습이 며칠은 굶은 것 같았다. 작작 좀 먹어라. 닭다리가 눈을 치떴다. 반쯤 가려진 눈에 날이 서 있었다. 손등이 쓰라렸고 소매가 축축했다. 무슨 일이야? 아내가 뒤통수에 대고 물었다. 뒷문을 소리나게 닫고 행주에 물을 묻혀 손등을 감쌌다. 화가 치밀었지만 함부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사진을 찍던 군인들이 신경 쓰였다. 주방에서 나와 아르바이트생에게 말을 걸었다. 홀이 소란스러워서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신고했어야 됐나? 그런 거는 처음 봐서. 하셔야죠.
아르바이트생이 대답했다. 군대에서도 거위를 잡았대잖아요. 병 걸린다고 하던데? 뉴스에서는 원인이 된 거위는 살처분했고 전염병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가 뉴스를 어디로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날 향한 군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배달이 들어와 가게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주문이 들어오는 것은 좋았지만 닭다리가 신경 쓰여 괴로웠다. 거위가 가게에 있다는 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군인이고 면회객이고 아무도 우리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알바생이 퇴근하는 8시가 지나 새벽 1시에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닭다리가 가게로 들이닥치는 일은 없었다. 어떻게 하지? 내가 말했다. 우리는 가게 불을 끄고 물을 마시는 닭다리를 지켜보았다. 나한테 물어? 아내가 되물었다. 어디든 보내야 하나. 닭다리가 날개를 뻗어올리며 크게 울었다. 뭘 잘했다고? 아내가 거위에게 윽박질렀다. 어쩔 거야. 그녀가 내게 따져 물었다. 대답을 망설이는데 마침 가게로 전화가 왔다. 카운터로 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영업이 끝났다는 말에 상대가 내 이름을 댔다. 본인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물었다. 이현우 상병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누구요? 고개를 낮추고 그의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카운터로 다가와 눈썹을 내려뜨렸다. 누구야? 뭐래? 그녀가 소곤댔다.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고개를 저었다. 아내가 머리를 들이밀더니 내 관자놀이와 수화기 사이로 귀를 갖다 댔다. 지난 11월 19일 12시 4분 본 사단에 배달 오셨죠? 남자가 말했다. 글쎄요. 확인을 좀 해봐야. 잊지도 않은 종이를 뒤적거렸다. 그가 와사비에게 치킨을 배달한 앞뒤 상황을 물었다. 나는 이현우 상병이 치킨 3마리를 시켜 배달했다고 대답했다. 아내가 입을 뻥긋거렸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배달한 건데 문제가 됩니까? 아내의 말을 따라했다. 거위를 보셨습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엄숙하게 말했다. 거위요? 무슨...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정말 못 보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거위는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대답했다. 2마리 보셨죠? 그가 다시 물었다. 2마리나 있대요? 뉴스에는 1마리로 나오던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신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가 말했다. 아내가 수화기를 뺏어 들었다. 저기요, 치킨집에 거위가 말이 돼요? 그녀가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다. 장난도 정도가 있지. 남자는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진짜 어쩌지? 내가 물었다. 어쩌긴 뭘 어째? 아내가 주방으로 가서 기름을 태웠다. 그녀가 닭에 반죽을 묻혔다. 거위가 상자 밖으로 엉덩이를 내밀고 똥을 쌌다. 나는 눈을 감고 이마에 손을 얹었다. 혹시 몰라서 닭다리 하나 따로 챙겼어. 아내가 주방에서 나와 거위에게 치킨을 줬다. 그녀의 손엔 비닐봉지에 담긴 닭다리 조각이 들려 있었다. 강청호에 풀어주자. 그녀가 날 돌아봤다. 자연에서 사는 게 얘한테도 좋을 거야. 거위의 부리에 튀김옷과 기름이 엉겨붙었다. 괜히 나쁜 짓 하는 것 같네. 내가 웅얼거렸다.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는 거위를 데려오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시선을 피하고 입을 다물었다. 카운터로 가서 손수건과 종이 쪽지를 꺼냈다. 거위가 치킨에 정신을 파는 틈을 타 손수건을 목에 둘러주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내렸다. 아내와 나는 거위를 태우고 강청호로 향했다. 마지막 달의 첫날, 가로등 빛을 받으며 내려오는 눈만 공연히 낭만적이었다. 자잘하게 내리던 눈은 진눈깨비로 변하더니 강청호에 다다를 때쯤 비가 되어 쏟아졌다.
호수를 따라 세운 가로등은 모두 꺼졌지만 도로의 가로등에서 나오는 빛이 강청호 둔치를 어슴푸레하게 비췄다. 벤치와 운동기구가 있는 작은 공원에 우산을 쓴 연인이 보였다. 산책로 끄트머리에 차를 세웠다. 흙이 드러난 길 너머로 호수까지 잡초가 무성한 곳이었다. 거위를 차 밖으로 몰아냈다. 그것이 잡초를 등지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기다랗고 두꺼워진 부리는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열매처럼 보였고 창백한 얼굴에 붉어진 눈동자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저 눈 좀 봐. 나는 생각했다. 사람일 리 없었다. 아내가 닭다리 조각을 힘껏 던졌다. 거위가 몸을 낮추고 잡초 너머로 달려갔다. 산책로 끝에 서서 거위가 물가루가 닭다리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디선가 악취가 났지만 호수 건너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이 제법 아름다웠다. 이런 데다 풀어도 될까? 아내에게 물었다. 그래도 즐거웠는데...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쏟아지는 비에 호수가 일렁였다. 날이 어두워 쓰레기는 잘 보이지 않았고 물결마다 조금씩 내보이는 빛이 우아할 따름이었다.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아늑했다. 손을 뻗어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아내가 우산을 든 내 손을 잡았다. 그때 거위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다. 잡초 너머로 보이는 눈이 번쩍이더니 그것이 순식간에 잡초가 난 땅의 반을 가로질렀다. 아내와 나는 서로에게서 떨어져 차로 질주했다. 진흙이 무릎 위까지 튀었다. 차문을 닫았을 때 거위의 부리가 창문을 스쳤다. 사람만한 그림자가 차에 들이웠다.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당겼다. 거위가 창을 쪼았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을 밟았다. 바퀴가 헛돌 뿐 차가 앞으로 가지 않았다. 빨리! 아내가 소리쳤다. 문 밖에서 쇠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거위가 목을 들어올렸다 앞으로 뻗으며 힘껏 울었다. 차가 움직였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거위를 바라보았다. 치킨을 한 조각 더 남겨둘 걸 그랬어. 아내가 숨을 몰아쉬었다. 아내를 따라 오전 10시에 집을 나섰다. 주문이 몰리기 전 절단육을 다듬어야 했다. 강천교를 지나는데 아내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왜? 내가 물었다. 호수 주변에 사람이 모여있어. 아내가 대답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녀도 더는 말이 없었다. 손수건을 발견한 걸지도 모르지. 주차장에 차를 멈추고서야 그 말이 튀어나왔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다. 더는 거위와 같은 걱정거리도 없었다. 다음 주도 오늘 것 같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3시가 되어서야 숨 돌릴 틈이 났다. 아르바이트생을 쉬게 하고 홀을 맡았다.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이 3팀, 받아서 먹고 있는 손님이 4팀이었다. 정수기 옆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알바생이 날 불렀다. 이거 보셨어요? 그가 내민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큰일 날 뻔했네요. SNS에 뜬 거위의 사진이었다. 강청호 공원을 배경으로 부리를 벌리고 달려드는 거위가 보였다. 숲을 아래에 떨어진 얼룩무늬 손수건도 눈에 들어왔다. 손수건은 메어준 사람이 아니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흙으로 범벅되어 있었다. TV 채널을 돌려 뉴스를 확인했다. 강청호나 거위에 관한 뉴스는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데? 알바생에게 물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누군가가 와사비 간장 치킨과 고구마 튀김을 주문했다. 또 뭐 시킬까? 수화기 너머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다. 얘는 맥주를 먹고 싶겠지 뭐. 여러 명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야, 웃지마. 내가 그 거위 때문에 몇 번을... 와사비의 목소리였다. 이제 다 끝났잖아. 누군가 말했다.
습관적으로 주문을 입력하고 홀을 확인했다. 아직도 세 팀이 치킨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샌가 카운터로 다가온 알바생이 휴대폰을 내밀었다. 산책 가던 사람을 깔고 눈을 쪼았더나 봐요. 그가 말했다. 계속 날뛰는 바람에 실탄을 10발이나 쐈대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손님 한 명이 투덜거렸다. 와사비와 거위를 뒤로 하고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무슨 소리야? 7번 테이블에 손님이 수군댔다.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렸다. 주방으로 다가가는 동안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벽 너머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널쩍한 발로 바닥을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흰색의 무엇인가 느리게 주방 밖으로 걸어 나왔다. 눈이 검고 왜소한 거위였다. 또 뒷문으로 들어왔나 봐요. 알바생이 투덜거렸다. 어제부터 왜 거위가 난리람? 거위를 지나 주방으로 들어갔다. 뒷문은 닫혀 있었다. 주방으로 들어온 거위가 부리를 작게 벌리더니 짧은 숨을 여러 번 내쉬었다. 부리 사이로 가늘고 희미한 음이 새어나왔다. 진흙이 묻은 손수건을 떠올렸다. 뒷문을 열고 차로 걸어갔다. 손수건을 찾아야 했다. 종이 쪽지와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와사비를 만나봐야겠어. 거위가 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지도 몰라. 그들도 찾아봐야지. 나는 생각했다. 뒤를 돌아 주차장에 선 거위를 바라봤다. 거위의 눈이 일렁이며 조금씩 빛을 내보였다. 여기까지예요. 결국 아내도 거위가 돼버렸군요. 재밌었어요. 여기 심사평에 보니까 어느 날 거위가는 좀 특이한 소설이었다. 기발한 상상력이 바탕이 되고 있지만 이 소설을 이루고 있는 주된 정조는 차분하고 현실적이며 때로는 섬뜩했다.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위트 있지만 시니컬하게 서술하는 균형감 있는 전개 방식은 결국 심사위원들이 이 소설에 손을 들게 만들었다. 단단하게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듯한 안정감을 주면서도 읽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힘이 있었다. 사족이지만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어쩌고저쩌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국일보의 2019년 신춘문예로 당선되었던 전예진 씨의 어느 날 거위가 였어요. 잉리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슥!